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 미술관 아트 카운셀러 이한입니다. 오늘 주제가 메트로폴리탄 유명한 그 뉴욕의 미술관의 팝스타 방탄 절친이죠. 할시 컨셉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새로운 앨범 만드는 그 홍보 영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할씨가 봤던 그 그림들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대다수의 그림 주제가 다 성문마리아, 성모자 관련된 주제거든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안에 있는 그림들 중에 성모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모마리아 관련된 이 종교화를 대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하거나 좀 흥미롭게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뉴욕의 아주 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인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할씨가 아주 신비로운 컨셉의 의상으로 임신을 한 상태로 이렇게 미술관을 가면서 그림을 감상하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자주 가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구별을 해놨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두초 디 부온인 세냐라는 중세화가죠. 1300년도면 중세 말에 해당되죠. 중세 때는 유화, 기름을 쓰긴 했는데 대중적이진 않았습니다. 안료를 찐득찐득한 상태로 만드는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미디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 미디엄 재료가 주로 계란 노른자였거든요. 중세 때의 대부분의 주재료는 템페라입니다. 템페라가 원래 그 뜻 자체가 계란 노른자를 뜻한 거 아니에요. 계란 노른자 템페라를 보통 템페라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중세 때는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라 주로 나무 판에다 그립니다. 그리고 요 뒤에 배경은 금이에요. 실제 금박을 입힌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있는데, 믿음으로 보면 왜 부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냐, 그런 종교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긴 해요. 이런 게 이제 과거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그렸다고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공경하는 것 뿐인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성당 앞에도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고, 또 유럽 종교가 보면 다 성모 마리아가 대다수니까 그 성모 마리아 믿는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게 됐냐를 알아보는 게 흥미로운 거예요. 과거 유럽의 문화를 본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됐는가?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원을 찾아보면요, 기독교 탄생하고 기원 후 5세기 전까지는 성모 마리아가 돋보이는 성모자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에베소 공의회라고 해서 카톨릭에서는 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성스러운 이 아기 예수, 신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합니다. 신을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란 뜻으로 테오토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테오토코스. 이때부터 성모 마리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중세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의미로 볼 게 아니라 종교를 받아들이는 유럽 사람들의 문화를 본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세 때 그림, 제가 이전에도 방송해드렸지만 되게 투박하고 표정이 없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예수님이 건늙었어요.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기 비율로 보려면 얼굴이 엄청 커야 돼요. 몸은 짧고. 근데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다 큰 성인의 인격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통 아기의 모습보다는 좀 어른처럼 보이는, 어른 같은 포즈를 짓는다든지 의젓해 보이는 그런 포즈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 그림이 보일 거예요. 보통 인간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그림 그리는 스킬이 르네상스 때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를 좀 봐야 되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뭔가 사실주의를 추구했던 시대가 아니라서 인간 따위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는 것에서 봤을 때는 발전이 더디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성모자와 성인들이란 작품인데, 성모 마리아 종교화하면 이 화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파엘 산치오. 성모 마리아를 피렌체에서 너무 잘 그려서 떴던 화가예요. 그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도맡았거든요.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 이걸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영입이 되고, 그 뒤로 성공의 가두를 달렸죠. 성모자와 성인들이란 작품인데, 일단은 성모자가 있고, 라파엘 같은 경우 옆에 세례자 요한을 자주 그립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성인들을 엑스트라로 많이 그리는 구조, 이런 형식으로 많이 그리죠. 그 당시 피렌체에서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어요. 일단은 르네상스 초창기 1400년도부터 뭐 16세기 초도 그렇고 15세기부터 특히 흑사병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중세 말부터 대홍수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이미 급감하고 전염병도 도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을 때, 이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공경 사상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아 사망률도 높고 고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였어요. 아동을 방치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 이 가정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본보기가 필요하죠. 아기를 잘 키우는 올바른 어머니의 모습. 페미니즘적인 사학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여성을 애 돌보는 것에만 한정지으라고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비판받기도 해요. 또 르네상스가 어떻게 보면 이게 피렌체 로마 쪽의 스타일이 라파엘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이제 만약 본다면 또 하나의 축이 또 있죠. 베네치아는 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강하지만 색채가 엄청 강하거나 다양합니다. 베네치아 화파의 선구자라고도 평가받을 수가 있는 조바니 벨리니의 성모자예요. 르네상스가 되니까 아기가 아주 이상하게 건늙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없어지죠.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자유로운 아기의 모습, 편안한 아기의 모습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아이도 마냥 그냥 갓난아기 같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영향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바로크 때 되면 이게 좀 많이 빠집니다. 그 건늙어 보이는 예수님이 그래도 많이 빠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요 티치아노와 조르조네의 선배이면서 스승이었던 벨리니, 이 화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 좀 알아두시면 괜찮죠. 벨리니와 또 북유럽의 화가들과 교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뒤러도 벨리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들의 컬러가 되게 화사해지거나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 그 영향이 베네치아 영향이 많은데 특히 벨리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외국 예수님, 이거 관련된 거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유러피언이 아니라서 이런 금발이 아닙니다. 밝은 색깔의 머리카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의 지방이 중동 지방이잖아요. 이스라엘 쪽 지방의 사람들이요, 문화가 중동 지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과거에 이슬람교 이전에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교를 믿는 그 중동인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 문화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 히잡도 다 쓰잖아요. 속문말이 히잡이에요. 이슬람인들의 패션, 이런 거는 지나칠 수 있거든요. 이슬람만의 패션이 아니라 이슬람 창시 이전에 여인들은 히잡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슬람인들만 요거를 쓰는 종교적인 문화로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슬람 이전에 원래부터 썼다는 거죠. 원래 유럽의 종교가 아닌 중동 종교인데 유럽에서 대중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현지화 되는 겁니다. 이 캐릭터가 성마리아도 뭐 이탈리아나 뭐 북유럽에 금발 여인이 등장하고, 예수님도 뭐 금발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갈색머리 훈남 유러피언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예수님 성마리아 어떤 용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아프리카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까만 피부 예수님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까만 피부에 성마리아를 그려도 무방하고, 우리나라식으로 그린다면 한복 입은 성마리아 그려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그리는 작가도 있어요. 다 현지화 시키는 거니까 이미지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런 종교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유럽 종교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분들이 다 아닌데. 요런 느낌 잘 기억하세요. 여기 베네치아 색깔입니다. 화사함, 수채화 같은 이 맑은 분위기. 벨리니와 공방에서 이 제자들이 같이 그린 거라고 합니다. 파란 색깔하고 빨간색만 주로 포인트로 쓰거든요. 성마리아 그릴 때. 안에 옷감 색깔 보세요. 디테일로 요 초록색까지 썼어. 이게 베네치아죠. 그리고 이 도상은 베드로, 좀 무섭게 생겼다 할아버지가. 또 성모의 죽음이라는 작품, 바르톨로메오 비바라니, 저도 생소한 화가인데 베네치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틀을 깨고 화사한 색깔을 좋아했는데, 요런 엄숙한 분위기, 딱딱한 인체 같은 거 보면요, 벨리니의 느낌하고 좀 다르죠.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벨리니보다는. 근데 색깔만 봐서는 이게 아주 화려한 베네치아 색깔, 이런 느낌이 있죠. 성모 마리아의 죽음,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 장면을 이렇게 성스럽게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다빈치의 드로잉도 있었는지 몰랐네요. 저도 오른쪽을 향한 성모의 머리라고 해서 그 유화작품의 습작인 것 같아요. 목탄과 분필로 그렸다고 하는데, 부드러운 스푸마토가 드로잉에서도 이미 느껴지고, 이 인상을 보면
모나리자와도 약간 흡사하죠. 다빈치도 그렇지만 다른 모델을 그리더라도 그 인상을 좀 비슷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부 르네상스는 플랑드르와 독일 쪽을 다 합한 개념이에요. 스타일적으로 거의 흡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번엔 구별 안 했고, 한스 멤링이라는 작가, 플랑드르 쪽에서 활동했던 화가인데 요 비슷한 느낌 되게 많이 보셨죠. 이미 이전에 방송에서도 수태고지 주제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예수님 잉태를 알리러 온 사건이죠. 그래서 옷감 구겨진 것도 그렇고 좀 불안해 보이는 투시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요 색깔 인디고 블루에 가까운데 울트라마린이 워낙 비싼 색깔이다 보니까 요 색깔에 대한 대처 컬러였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남색 계열의 색깔이 있으면 아, 약간 돈 좀 아꼈구나, 요거보다 더 맑은 색깔이 있거든요. 이따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야, 이거 좀 비싼 색깔, 클라이언트 돈 좀 썼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디테일이 엄청 강한 게 플랑드르 스타일이죠. 그리고 되게 장식적입니다. 반면에 인체를 보면 르네상스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다소 투박해요. 벨리니 쪽 보다가 요거 보면 좀 딱딱하죠. 인체 경직돼 있죠. 포즈도 그렇고. 자, 그리고 함스 메를링 같은 화가입니다. 어깨 라인도 좀 이상하게 그려요. 딱딱하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비해서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도 있고, 특히 북쪽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마 넓은 여인이 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빡빡민 그 이마가 그 많은 것도 그 시대적인 유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 넓은 여인이 계시면 지금 자신감 가지세요. 옛날엔 미인이에요. 그래서 요 잔털까지 뽑았어요. 옛날에 여인들 미인처럼 보이려고. 그걸 알고 보는 재미도 있는 거죠. 예수님 좀 사귀셨네요. 그래서 요거 약간 포즈를 찍고 있죠. 어른처럼. 그리고 이거 도상이 보이는데, 이건 제목이 보입니다. 성녀 까탈리나, 그리고 바르바라가 있는데, 바르바라의 도상은 요 성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당시에 카톨릭이 금지였는데 기독교를 믿는 딸을 요 성에 가둬놨거든요. 카톨릭 버리고 다시 원래 종교로 개종하라고. 근데 끝까지 카톨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바르바라 성녀의 도상은 요 성체, 그리고 까탈리냐는 이분도 역시 카톨릭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당시 로마 왕이었나? 카톨릭 안 버리면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하니까 감옥에 갇히다가 굴러가는 가시 달린 쳇바퀴에 깔려 죽이는 형벌을 내렸는데, 기적적으로 이 쳇바퀴가 부러져 버렸어요. 성녀들 관련된 이야기 보면요, 기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상, 이 쳇바퀴예요. 요게 살아나다 보니까 그 뒤에 참수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칼이 있는 겁니다. 성녀 까탈리나를 그리면 칼을 들고 있거나 이런 쳇바퀴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에릭 보우츠란 분 저 몰랐습니다. 플랑드르에 모르는 화가 너무 많습니다. 잘 그린 화가. 근데 저는 왜 이걸 꺼내왔냐면, 예수님 너무 얼굴 웃겨가지고 너무 의젓하셔. 여기 이 얼굴 이미 고딩 이상이야. 20살 넘은 얼굴이야. 몸만 길면요 성인의 얼굴입니다. 거의. 어머니 마리아 너무 나이 많게 표현하지 않았나? 처녀 마리아인데. 그래서 너무 익살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플랑드르 화가들의 종교화 보면요, 얼굴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완전 차이가 나죠. 이탈리아 그 라파엘이나 벨리니 같은 요 그림 보다가 플랑드르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캐리커처처럼 이런 구별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 이것도 그 한 메시지라고 하는데, 요 발가락을 잡고 있죠. 아 이거 간지러워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힘든 발걸음, 약간 그런 도상이라고 해요. 30살 같아요 예수님. 이분도 이마 넓히셨죠. 이쁘게 보이려고 다 뽑으셨네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건 돌고 돕니다. 어떤 게 미의 관점이 될지 몰라요. 미의 트렌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함부로 손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듀러의 그림도 있는데 요 얼굴이 아주 인상적이라서 전 기억하거든요. 요 그림을 메트로폴리탄에서 직접 본지는 기억 안 나요. 이 얼굴 모델이 듀러의 어머니를 모델로 그렸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해놨죠. 약간 신성이나 성스러움이 느껴지지 않게. 그리고 요거는 얼굴을 되게 크게 표현했고, 그런 거 보면 그 인본주의 르네상스를 좀 많이 받아들인 편이고, 종교개혁에 대한 그 영향이 아직 있기 전인 것 같아요. 독일 듀러도 그렇고 루카스 크라나우도 그렇고 신교도 쪽이거든요. 개신교 쪽. 이후에는 성모 마리아가 돋보이는 그림을 많이 안 그리게 되죠.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베네치아 화파, 뭐 다른 화가도 그랬지만 특히 벨리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게라르드 다비드라는 플랑드르 화가인데, 뭐 다른 화가도 그렇죠. 얀바네키 영향을 또 받았고, 요런 느낌으로 많이 그리죠. 천사를 얼굴 되게 작게 그리고, 그 원근법하고 좀 안 맞게, 그 비례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앞에 성모자와 비교해서. 근데 다른 화가에 비해서는 그 많이 좀 자연스러워졌는데 아기의 포즈가 부자연스럽죠. 아기가 고개를 이렇게 뒤틀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북유럽 쪽이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 파란색보다 오히려 붉은 색깔을 주조색으로 그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파란색이 주조거든요. 이후에도 도상도 그렇고. 근데 북쪽 중세부터 르네상스 때 이 컬러를 보면 빨간 색깔을 오히려 돋보이게 그리는 성모 마리아가 좀 많다는 특징이 있죠. 이런 차이. 여기 배경이 지역 풍경이 나온다는 거는 이탈리아 영향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지역 배경으로 풍경을 약간 가미하거든요. 모나리자도 지역 풍경을 가미해서 그렸잖아요. 이게 이탈리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재료도 유화를 또 이탈리아에 전파해주죠. 필랑드르가.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인체가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은 이탈리아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수태고지인데 이번에는 컬러가 돋보이지 않게 둘 다 모노톤으로 아주 검소해 보이는 옷 색깔을 입었죠. 되게 검소한 스타일. 당시에 이 크기가 좀 아담하고 작다 그러면 개인 소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단화라기보다는. 본래 종교화라는 것은 다 성당 주문이었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때부터 개인 기도서 집 안에 이런 걸 전시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으로 많이 화가들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재단화의 크기로도 개인 소장이냐 혹은 성당 주문이냐를 좀 구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 그림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플랑드르 치고 왜 이렇게 인체가 세련되게 자연스럽게 묘사가 됐지? 아까 이 경직된 가브리엘 천사 보세요. 뻣뻣한 이 포즈에 가브리엘 비해서 유연해. 포즈까지 짓고 있어. 요 짝대리 콘트라포스토, 요거는 그리스 고전 이탈리아 영향이죠. 얼굴도 자연스럽고 미모도 탁월하고. 이탈리아가 이쁜 성녀, 성인들 성모 마리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왕이면 천사 그릴 때 훈남 천사가 더 낫잖아. 귀여운 아기 천사가 훨씬 낫잖아. 이쁜 거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근데 비록 이 사람이 플랑드르 사람인데 이렇게 그렸다는 거, 디테일은 플랑드르 전통 따르는데 포즈라든지 우아함은 이탈리아에 가까워요. 주스반 클레브라는 화가입니다. 예, 이 화가 매력적이더라고요. 이탈리아 스타일을 아주 잘 흡수를 해서 이런 세련된 그림을 그렸다는 거. 인체도 이탈리아 영향 받으면서 플랑드르도 되게 잘 그리기 시작하죠. 그쵸, 가브리엘 요 포즈 짓는 거 잘 못 봤잖아요. 동세 너무 좋아. 중세 말 르네상스 초 과도기 때 그림인데 지금의 프라하 지방에서 나온 그림인데 작가 미상이에요. 그래서 보헤미안 화가란 닉네임으로 붙은 화가인데 되게 특이하죠. 유럽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유럽의 기독교인들의 이콘의 영향을 받은. 게다가 이 피부 색깔 보세요. 약간 어둡죠. 전형적인 유럽의 얼굴로 그리지 않았어요. 또 약간 이슬람의 패턴 미술 같기도 하고 되게 특이한 성모자 그림이라는 거. 그 당시에 프라하 지방, 그 동유럽도 신성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는데 지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샤를 4세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림으로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왕이 즉위식 같은 이 그림 색감 아랍 스타일 아닌가요? 보통 다른 북유럽이나 이탈리아 스타일하고는 또 달라. 물론 시대는 중세 말이긴 하지만 중세 말을 치고 색깔을 되게 컬러풀하게 그렸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중세 말 컬러가 되게 단조롭거든요. 비슷한 시기거든요. 요거는 이탈리아 화가죠. 근데 여기 동유럽에서 요런 그림 보면 뭐 되게 신기한 거죠. 네, 흥미로운 또 종교화가 있었다. 보아하니 할시 패션과 되게 비슷한데? 아무튼 이 조각을 요 미술관에서 봤는데 그림 작품 열심히 안 보고 카메라를 의식하네요. 루카델라 로비아라고 해서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조각가인데 이분이 최초로 유학을 바른 테라코타 기법으로 이 작품화를 했대요. 특히나 요 배경이나 포인트로 푸른 색깔을 원포인트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적으로 요 흰색과 포인트 색깔의 대비가 되게 경쾌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문의 문양이 좀 다르거든요. 결혼식 기념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럼 신혼 선물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축하 기념으로 이 조각가에게 의뢰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 괜찮죠. 근데 여기 시대가 15세기 중반이잖아요. 그 피에타가 나왔을 때가 16세기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피에타가 갑자기 완벽한 조각이 나온 게 아니라 피에타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과도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좀 아직은 평범하죠.
같은 공방에서 일했던 이 조카가 있거든요. 안드레아 델라 로비아. 조카가 더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저 이 느낌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봤을 가능성이 많은데 기억이 안 나요. 훨씬 자연스럽게 아기와 성모 마리아를 묘사했는데 아기 눈이 귀엽죠. 좀 약간 겉늙은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직. 그리고 케루빔 천사 성부를 이렇게 그려놓고 비둘기까지 디테일하게 그려놨네요.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진화되면서 미켈란젤로 때 완전히 절정을 찍죠. 이미 미켈란젤로 때 이상적인 사실주의적인 조각은 이미 완성된 것 같아요. 우리 이론상으로 중세 르네상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별하면 좀 아카데믹하고 외워야 될 것 같고, 또 르네상스는 북유럽이래 남부 유럽이래 뭐 이렇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조각을 딱 보여드렸어요. 이탈리아 스타일이 이런 거라는 거. 되게 사실주의적이죠. 자연스러우면서 세련되게 묘사했어요. 이 당시의 스킬로는요 최상이에요. 요런 스킬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이전에 요 정도면 완벽에 가깝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도 지역이 구별이 되잖아요. 다른 지역 보여드릴게요. 스페인 조각이에요. 같은 시대인데 이렇게 묘사했어. 너무 완벽해. 스페인 보세요. 너무 투박하죠. 그나마 이것도 되게 많이 발전한 게 이 정도고, 비례도 어색하고 표정도 너무 좀 신성이 안 느껴지게 표현해놨죠. 그 스페인 여행 가시면 이런 느낌의 조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세 때부터 르네상스 즈음에.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중세부터 15세기까지 스페인이 계속 전쟁만 했어요. 레콩키스타, 이슬람을 몰아내는 전쟁 나는데 예술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체능하기 힘들겠죠. 전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이 발달할 그 여유가 없었어요, 스페인은. 그게 조각에서 이미 보이는 겁니다. 그림도 중세 스타일을 계속 그렸어요. 이때도 너무 투박하게. 좋게 말하면 인간 믿게 그린 건데, 그쵸, 촌스럽죠. 딴 게 아니라 르네상스 때 프랑스도 그랬지만요, 스페인은 미술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 르네상스가 없다고도 평가를 해요. 아니 시대 지났는데 이렇게 그리고 있어. 동굴에 나올 법한 토테미즘적인 원시 부족들이 믿을 것 같은 조각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게 스페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요런 느낌의 성모자가 있어요. 검은 성모상 몬세라, 바르셀로나 여행 가시면 그 수도원에도 요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르네상스 한창 꽃필 무렵에 아직도 스페인은 이거밖에 못했다는 거죠. 조각으로. 이걸 비교하는 재미가 있어요. 미술관 가면 이게 보이냐, 이런 거 비교할 틈도 없어요. 정신은 없어요. 다른 그림 너무 유명한 바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볼 겨를이 없습니다. 저도 안 봐요. 재미없어서. 뒤에 대해서 이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비교하니까. 이번에는 스페인 북부 르네상스 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뻣뻣해요. 허리 안 좋으신가? 바른 자세 성모 마리아님. 손가락 귀여운 매력 있다. 북부 그런 느낌의 조각상이 간혹 있어요.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근데 재밌는 것은 스페인은 당시에 재료를 혼용해서 많이 썼다고 해요. 재료가 많이 섞여 있는데 나무, 뭐 황동, 금 여러 가지를 많이 섞어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만만치 않아요. 르네상스 한참 절정이 때거든요. 이 조각 스킬을 보세요. 물론 파손된 것도 있지만 원래 스킬 보면 이 비례도 그렇고 좀 많이 어색하죠. 프랑스 북부 플랑드르가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도 스킬이 되게 좋죠. 그 비례 같은 거 어색하지만 대리석 같은데 요 파는 기술 보세요. 괜찮잖아요. 그나마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독일과 플랑드르에 가까워서 이런 스타일로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른 프랑스 지방은 역시 미술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원래 예술의 나라가 아니에요. 파리 예술의 도시 아니에요. 원래 르네상스 이후 그 프랑스 왕이 모나리자를 영입했거든요. 다빈치를. 이탈리아에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을 영입하면서 그 뒤로 미술이 되게 발전합니다. 네, 그 전에는 많이 지체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독일은 좀 낫죠. 르네상스 초중반인데 이마 넓고, 근데 요 스타일 보면 회화랑 너무 비슷하죠. 조각조차 디테일은 되게 강한데 인체 디테일 보면 약간 어색한 거는 그림이랑 비슷하죠. 근육질 같아. 포동포동하고 씨름 되게 잘할 것 같은 예수님 모습. 자, 그럼 바로크 시대의 성모 마리아를 볼게요. 다 메트로폴리탄, 자, 성모 대관식이란 주제인데 아니발레 카레치라고 해서 볼료냐 쪽 화가예요. 볼료나 쪽은 좀 다양한 스타일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인체 포즈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러워지죠. 포즈가 밋밋한 게 아니라 심심하지 않아요. 다들 인체 포즈 보면 작가가 얼마나 포즈 신경 쓴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하나 다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아마도 예수님이겠죠. 오른쪽에 성부, 그 성모 대관식이라고 해서 이런 주제를 바로크 때 많이 그리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 갈등이 있었죠. 그 카톨릭 미술에서 우상숭배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오히려 카톨릭 쪽에서는 미술을 강화하고 개신교에 대한 그 반발이에요. 성모 마리아의 그 신성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모 대관식이라는 주제가 바로크 때 많이 나오죠. 카톨릭 지방,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에서. 바로크 하면 루벤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성가족과 성인들을 그려놨는데, 루도기 수도사 도상 유명하죠. 프란치스코, 그 다음에 성녀 안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낙타 가죽옷이나 나무 십자가 없어도 대략 성가족 주변에 예수님과 놀고 있는 꼬마가 있다면 보통 세례자 요한으로 많이 보죠. 성가족이니까 뒤에 있는 남자는 아마도 존재감 없는 성 요셉을 그려놨겠죠. 그런데 스페인 쪽에서는 성 요셉을 꽤 존재감 있게 그립니다. 지역별로 존경하는 성인도 좀 다르다 보니까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립니다. 자, 루벤스 스타일로 인체를 매우 풍만하게 그리죠. 포동포동하게. 귀엽죠. 루벤스의 수석 제자이면서 영국에서 인물화로 엄청 유명했던 반다이크 그림 매력있죠. 고급진 갈색 물감, 그 반다이크 브라운, 그 색깔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고급지게 갈색을 구사하는데, 티치아노 역시 이탈리아 영향을 받아서 색깔이 약간 좀 화사해진 것도 있고 인체도 자연스러워지고, 그 영향이라고 합니다. 루벤스의 느낌과 되게 흡사해요. 같은 공방에서 일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루벤스와 초상화 인기를 다툴 정도로 아주 잘 나가는 화가가 되죠. 그리고 정말 잘생겼던 반다이크, 꽃미남이었어요. 화가를 처음에 몰랐거든요. 어떤 그림이지? 영상만 보고 이 그림을 알아내다 보니까 좀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인체가 약간 푸르스름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세련되고 이쁘게 여성스럽게 그리잖아요. 기도레니가 딱 이런 스타일로 많이 그립니다. 남자도 여성스럽게 그려요. 꽃미남으로, 인체에도 근육질이지 않게 약간 잔근육으로 부드럽게, 이런 스타일로. 다른 그림 보시면 주인공의 인체를 약간 푸르스름하게 그리는 특징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그림 주제는 성모 마리아는 아닌데 제목에 차리티라고 해서 자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젖을 아기들에게 주는 이 모습을 주제로 그렸습니다. 바로크 시대 때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이 화가를 또 빼놓을 수 없어요. 이 화가의 그림 몇 점이, 2점인가 이 메트로폴리탄에 있는데, 성모자, 그러니까 요 관련된 주제를 되게 많이 그렸습니다. 이 무리오라는 세비야, 스페인의 화가. 스페인이 미술의 변방이었다가 엘그레코가 르네상스 말에 오고, 그 다음에 메이드인 스페인 잘 나가는 화가 둘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벨라스케스고, 그 다음에 무리오가 있습니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있어요. 수르반이라고 해서 또 세비야 화가 있는데, 이 세 분이 바로크 때 등장해요. 비로소 바로크 때 스페인의 천재 화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좀 많이 늦었죠. 아무래도 스페인은 고전 미술이 조금 약합니다. 다른 르네상스 시대 때 발달했던 그런 유럽에 비해서. 스페인의 세계적인 미술관 프라도 가면 르네상스 때의 스페인 화가는 다 종교와 거의 이코나 밖에 없고,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없어요. 다 외국 유럽 화가들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권의 화가들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사온 거죠. 스페인에 잘 그린 화가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궁정 화가조차 스페인 화가 안 쓰고 외국 화가 쓰죠. 티치아노 같은 화가. 세비야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공경 사상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을 보면 17세기 세비야는요, 지옥이었어요. 왜냐면 흑사병 때문에 잘 나가던 대항해 시대 때 최고의 무역 도시가 어느 순간에 망해버렸거든요. 그 시대 때 활동했던 게 무리오입니다. 그때 기근으로 또 흑사병, 전염병으로 많은 유아들이 사망했어요. 이거는 아까 다른 유럽의 흑사병이 그 돌았을 때, 유행했을 때의 유아 사망률, 가정 문제가 엄청 심각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그때 성모 마리아 그림이 유행했다는 거, 그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때 성모 마리아를 많이 찾았대요. 뭔가 어머니 품으로 감싸 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세비야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노메야 데아도, 성모 마리아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어. 대항해 시대 때에 그 뱃사람들이 남미 땅으로 가면 목숨 걸고 가거든요. 그 뱃사람들의 수호 성인 역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믿음으로 볼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시대적 지역별로의 유럽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보는 의미가 정말 큽니다. 5세기 전엔 성모 마리아 안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리게 됐을까?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위안을 줬던 게 성모 마리아 그림이었어요.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그래서 요 관련해서 요런 스타일의 그림,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저주를 주는 요 종교화, 이것도 하나의 도상이거든요. 요런 도상을 마리아 락탄스라고 합니다. 혹은 마돈나 락탄스. 영어식은 널싱 마돈나라고 부른대요. 이탈리아식으로는 마도나 델 라떼. 그 라떼 맞습니다. 우유의 마돈나. 중세 때부터 요런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젖이 좀 위에 달린 어색함으로 많이 그립니다. 인체와, 보통 인간의 인체와 좀 안 맞게 많이 그린 특징이 있고, 요게 보통 인간과 다른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성함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그렸다는 말도 있는데, 이때 이미 아기 예수님을 좀 어른처럼 그립니다. 중세 때부터. 간혹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림 많이 보지 않은 분들이 뭐 이런 그림이 있지? 뭐 이렇게 어색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시대적 흐름을 이제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은 5세기 이후에 성모마리아 공경 사상이 있으면서 성모자를 많이 그렸는데, 특히 13세기부터 젖을 주는 성모마리아 성모자를 많이 그립니다. 마리아 락탄스. 근데 그때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뭐 북유럽도 그렇고 유럽에서 흑사병이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13세기, 14세기. 플랑드르 독일 쪽에서는 홍수도 있었어요. 홍수 때문에 죽고, 먹을 거 없으니까 기근 때문에 죽고, 흑사병으로 다 죽고, 엄청 혼란하던 시기에 고아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영양실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가 젖을 준 장면,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을 보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약속하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그림 볼 때 어느 누구도 이런 장면을 에로틱하거나 불경스럽게 보지 않고 오히려 되게 성스럽게 봤다는 거죠. 13세기 때 전반적인 유럽의 문화였어요. 어느 누구도 이 그림 보고 어색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일부 지방에서, 토스카 지방에서 흑사병이 사라질 무렵에 또 이런 도상의 유행이 또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혼란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죽어가면서 아이들 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때에 유행했던 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또 종교적인 혼란이 발생하죠. 16세기 때 그 종교 개혁이 있었고, 또 개신교 쪽에서 루터파는 종교 미술을 옹호했지만 또 칼뱅파 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종교화를 막 파괴하고 성상 파괴를 주도했었습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되게 고민인 거예요. 종교화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종교화 자체가 우상숭배 논쟁도 있는데, 이 그림을 때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 누드 아니야? 오면이? 감히 성스러운 여인을 가슴을 파인 그런 느낌을 그린다고? 이게 안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도상을 좀 기피하게 돼요. 가뜩이나 15세기 구텐베르크 이후에 종교개혁이 16세기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과 인쇄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있지 않았어요. 그 성서책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성서를 오로지 성직자만 독점한 게 아니다 라는 게 대중화된 거잖아요. 대량 인쇄가 된다는 거, 파나가 그래서 독일에서 발전하는데, 그런데 또 이런 성스러운 그림만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파나로 그린 게 아니라 대량 생산된 포르노그래피가 발명돼요. 물론 음란한 이런 조각이라든지 그림은 로마 시대 때도 그렸거든요. 근데 대량 생산된 음란물이 이렇게 유럽 사회에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유럽에 집단적으로 음란 마귀가 씌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어느 누구도 이걸 불경한 그림을 안 봤는데 받아들인 사람의 사상이 불순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이 있다고도 제가 논문에서 봤어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그때 되면요, 아기 예수가 엄마의 저주를 무는 이런 장면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이제 민감한 그 카톨릭 세계에서 누드화를 안 그리죠. 17세기 이후 18세기 되면요, 이런 모습의 도상 종교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파울로 디 조반니 페이,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이고, 중세식 그림이죠. 이런 거는 무뚝뚝하죠. 성마리 얼굴, 감정도 억누르죠 이때. 르네상스 북유럽 작가 미상입니다. 어느 수도사의 마스터래요. 그러니까 공방의 주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때의 성모자, 가슴이 엉뚱하게 달린 이런 느낌도 있고, 예수님이 건늙었죠. 이 장면은 오히려 되게 성스럽게 봤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마의 젖줄은 생명이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스반 클렙의 아까 그 화가입니다. 그 색깔 되게 다채롭게 그린 화가. 아까 다른 플랑드르 화가에 비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렸죠. 물론 가슴 위치는 좀 엉뚱하게 위로 올라와 있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에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래요. 어머니 표정이 밝진 않고
손가락 가리키는 기도문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비극적인 죽음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정물과 지역 배경을 같이 가미해서 그린 독특한 그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스반 클레베라는 화가가 되게 실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양한 스타일, 이탈리아 그리고 정물까지 같이 혼합한 스타일.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이 화가가 되게 흥미로운 화가라는 것을 이번에 알 수가 있었죠. 색깔도 다채롭게 감각 있게 구사하는 화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할시 팝스타, 이분이 새 음반 컨셉 홍보 영상이기도 한데, 요게 요 마지막 장면에서 요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말의 모습으로 오마주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느낌, 이제 할씨가 밝히기로는 임신과 출산의 기쁨과 공포를 담은 컨셉의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인과 또 아이를 키운 어머니로서의 나, 그런 정체성에 관련된 컨셉인 것 같고, 앨범 표지 슬로건이 이렇다고 합니다. If can't have love, 사랑을 가질 수 없다면 나는 파워를 원한다. 바로 그때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 천상의 여인, 성모 대관식이라고 해서 여왕처럼 묘사한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종교화를 봤을 때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너무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에 얽매이도록 그린 게 아니냐, 이런 종교화는. 그럼 이 여성 폄하 아니냐, 여성은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왜 가부장적인 것만 강조하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으나, 할시 이 컨셉도 그렇고 성모 대관식이라는 종교화만 보면 성모 마리아라는 여인이 권력을 가진 어느 성인들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거든요. 오히려 여성 파워예요. 신성을 가진 유일한 여인이거든요. 다른 성인들보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미술관에서의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장 푸케라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르네상스 때의 프랑스 화가, 천사에 둘러싸인 성모자, 요 그림을 오마주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또 한때는 불경스럽다. 왜냐면 좀 에로틱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샤를 7세 후궁, 굉장히 미인이었던 프랑스의 아그네스 소렐이라는 후궁이 모델이래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밤을 상징한대요. 이 파란 천사 세라핌은 1등급 천사입니다. 그리고 낮을 상징하는 빨간 천사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일찍 돌아가세요.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거든요. 딸 셋, 아들 하나 낳고 이질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첫째 아들 루이 11세가 이 여인을 견제하려고 워낙 권력을 많이 가지고 친어머니도 아니다 보니까 독살했다는 이런 뭐 설도 있거든요. 권력을 가졌던 여인을 성모 마리아의 도상을 그렸다는 거, 그 시대적인 그런 역사도 그렇고 그런 컨셉으로 할씨가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은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뭐 너무 외계인처럼 그리지 않았나, 마네킹처럼 보이지 않았나, 머리카락 어딨나. 당시에 이마 넓은 여인이 미인이라 그랬죠. 이 여인이 황산, 알루미늄, 알칼리, 금속이 있는 그 물에 목욕을 했대요. 근데 그 물에 성분이 수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부가 약간 창백한 이런 색깔 만든 것도 있고 되게 안 좋은 거죠, 건강에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나? 어쨌든 요 이마 엄청 넓혔다는 거,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후궁. 이 그림이 근데 되게 특이하죠. 이 시대 때의 다른 지방의 마리아를 그리면 그래도 좀 풍만하게 그리거든요. 유럽인들 과거에 여인을 그릴 때 풍만한 여인이 미인상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굉장히 날씬하게 그렸다는 거. 그리고 이 피부색을 너무 창백하게 그려놔서 현대미술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컬러 포인트 보면요 거의 그래픽 디자인 같아요. 마치 현대 모던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그림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저기 외국 기사에서 이 그림을 오마주해서 표현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본 거지, 오히려 저는 이거 봤을 때 이거 철왕자 아닌가? 그 왕자의 게임? 저는 오히려 왕자의 게임 미드에서 나오는 슈퍼파워를 가진 데너리스 이 캐릭터가 떠올랐거든요. 이 여인은 용의 어머니죠. 등장할 때 용은요 최강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용이에요. 저는 오히려 요 느낌을 오마주로 해서 사진을 찍지 않았나. 지금 보니까 이 데너리스가 입은 옷도 파란 색깔이네요. 성모 마리아의 그 도상. 그래서 권력을 가진 여성 파워를 이 사진 담지 않았나. 더불어서 신의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 그 성스러운 여인이라는 거, 진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 이게 다 함축돼서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할씨가 본 메트로폴리탄 그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안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이고.